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했는데 왜 너는 안 했어? 응? 뭐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아이의 자신감을 낮추고 특히 자존감을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질문이 말하자면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음만 못한 그런 관계도 되는 거죠. 부모의 성격은 이제 자녀한테는 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죠.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성향이 다른데 그냥 제 기준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를 대할 때 있어서 내 기준에 맞춰서 항상 아이를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다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이제 사자하고 만약에 사자형 부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자형 부모는 리더십이 아까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자형들이 가진 특징은 어떤 거냐면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목표에 대한 칭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른 결단력, 그 다음에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사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기대치를 그래서 설정하고 아이들한테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독립적이고 또는 강한 정신력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말투는 항상 직설적이고 단호한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자형 부모님들의 그 장점은 어떤 거냐면 아이한테 책임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길러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 설정, 뭐 성취 전략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해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주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단점으로 따지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부여하면 어때요?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이러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어때요? 부모가 계속 강요하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반항심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형 부모님들이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은 아이의 감정을 좀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자형들은 아주 높은 어떤 성취 이런 걸 했을 때만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작은 성취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격에 맞는 공부법도 중요하죠. 이건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지방에서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학교였어요. 여자 학교.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그 대학교를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위상 같은 게 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말하자면 그 좀 공부를 좀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기숙사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당시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모의고사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봐서 모의고사 성적 순으로 20명인가를 잘라가지고 기숙사에다 무조건 이렇게 말하자면 시킨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어떠나요? 개인적인 활동이 어렵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집에 오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한테. 아빠 나 좀 꺼내줘. 나는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담임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학년주임 선생님까지 찾아가가지고 어렵게 해서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에 맞게끔 아이들은 다 다른 거예요. 성격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내향이나 외향의 아이들 다르고 사고형이 하나 감정이 하나 학습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상이몽 성격 유형에서 이야기하는 강아지 유형들이 원하는 학습 스타일이나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강아지형의 성향들은 내향 감정형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조력적 학습을 좋아해요. 조력적 학습은 어떤 거냐면 친구들에게 같이 도와주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형이다 보니까 남들한테 뭘 알려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가
그걸 가치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아이가 선호하는 그런 학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학습. 또한 과도한 목표보다는 단계적인 스텝 바이 스텝의 이런 학습을 또 좋아하고, 그다음에 칭찬과 인정이 함께하는 관계적 학습.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과 여유가 좀 있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객관적 가치보다는 주관적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도 좋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이 강아지형 내향 감정형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냐면, 편안하고 부담 없는 학습 환경, 그러면 뭐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습관, 뭐 무리해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날새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얘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습관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들도 이 친구들의 많은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안정적인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 다음에 과도한 기대라든지 과도한 목표, 이런 것들은 강아지형 아이들한테는 금물이에요. 내향형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한 목표 이런 것들은 부담이 돼서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향 감정형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 이런 데서는 또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런 어떤 지시보다는 간접적인 이렇게 돌아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이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피드백 이런 것보다는 칭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도 없이 계속 질문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계속 반응을 해주면 그만큼 아이들의 사고력은 아마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어때요? 귀찮아요. 나중에 비슷한 질문, 똑같은 질문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답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사고력을 키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그것도 좋은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제 탐색하고 탐구하고 이해하고 이런 본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초기 단계에서 질문은 아이들한테는 필수적인, 세상을 알아가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각종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개 내지 400개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아이가 주변 환경을 학습하고 논리적 사고를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을 계속 해주면 아이들의 질문은 계속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반응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는 질문을 멈추게 되는 거죠. 질문을 멈추면 결국은 사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만약에 4살 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거죠.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라고 물었을 때 부모가 원래 그런 거야, 하늘은,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아이는 더 이상 호기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항상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네 생각은 어떤데? 너는 왜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해? 라고 아이한테 다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말이야 하늘은 파랗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무슨 질문하면은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네 생각은 어떤데?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좀 확장시켜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사고 패턴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은 단순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말하자면 사고력,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말하자면 연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질문을 단순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야?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들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문제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힘을 기르게 한다는 거죠. 질문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하버드 그 교육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은 어릴 때부터 질문 중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새로운 상황에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질문이 단순한 대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질문이 좋다고 말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들한테 앞으로 질문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질문이 말하자면은 잘못되게 되면은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음만 못한 그런 관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질문의 형태는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확인형 질문이에요.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확인형 질문을 해요. 어떤 거냐면 숙제 다 했어? 학교에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들한테 한 일에 대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또는 아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확인한다는 어떻게 그런 입장에서 그냥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질문은 아이의 대답을 제한하죠. 확인이니까 yes 아니면 no잖아요. 대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다든지, 또는 yes 아니면 no로 답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형 질문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아이의 사고력을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너 뭐 먹었어? 하고 묻는 대신에 오늘 점심 중에서 가장 맛있던 거, 특별히 맛있던 것은 뭐 있었어? 라든지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맛은 어떤 맛이었어?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어때요? 단순한 어떤 정보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맛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다음에 추궁하는 질문도 있어요. 추궁하는 질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태도나 자세를 바르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아이를 되게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왜 그렇게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런 같은 어떤 추궁형 질문 어때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뭔가 이러기보다는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몰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추궁하는 질문은 아이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하도록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추궁하는 질문을 받으면 반성하고 이러기보다는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신뢰관계가 약화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키고 싶다면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난하는 질문이에요. 비난하는 질문은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게 돼요. 부모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자존감 이런 걸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요. 넌 항상 왜 이러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런 비난형 질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비난하는 질문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치를 이렇게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죠. 특히나 반복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질문이에요. 이 비교하는 질문은 아이의 자신감을 무너뜨려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적은 없죠. 세상에는 어때요? 항상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아이는 항상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부모는 종종 아이를 격려 또는 동기부여하기위해서 이제 비교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 했는데 왜 너는 안 했어?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아이의 자신감을 낮추고 특히 자존감을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비난하는 질문은 아이한테 압박감을 줘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비교당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